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탁월한 사유의 시선 최진석 교수님의 책 마저 읽어볼 거고요. 우리가 꿈꾸는 시대를 위한 철학의 힘이라는 멋진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명원에서 강의하셨던 내용들을 엮은 책인 것 같고요. 총 4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오늘은 2강 선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선도하다 할 때 그 이끌다는 의미의 선도라는 단어로 이름 지어진 장이고요. 그 중에서도 3개의 소 챕터들을 읽어보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이 책을 읽는다고 하면 각 챕터가 다 전달이 잘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지라 또 이렇게 끊어서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놨을 때도 완전한 의미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쭉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훑어봤지만, 다른 부분도 물론 좋은 내용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 그냥 제 눈길이 좀 멈추고 저를 위한 낭독을 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도 또 들을 수 있게 책이 없는 상태에서도 또 이 내용을 오며 가며 귀에 꽂고 제가 듣고 싶어서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소 챕터 제목을 먼저 읽어드리면, 하나는 철학, 가장 높은 수준에서 발휘하는 생각이라는 챕터고요. 다른 하나는 철학은 시대라는 현실적 맥락 속에 살아있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마지막 한 소 챕터는 철학은 현실 세계를 스스로 읽을 줄 아는 힘이라고 되게 간결하지만 명확한 그런 제목들이죠. 네, 각설하고 바로 그 챕터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철학, 가장 높은 수준에서 발휘되는 생각이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철학적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다음에 철학적인 시선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계속 말한 바 있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큰 착각 가운데 하나가 철학 이론을 공부하는 것을 철학하는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나 칸트나 공자가 남긴 이론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들이 한 주장의 내용을 전부 이해하고 숙지하면 그것을 자신이 철학을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철학을 한다는 것은 이전의 철학자들이 남긴 체계적 이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은 이미 있는 철학적 지식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적 이론이 생산될 때 사용되었던 그 높이의 시선에 함께 서 보는 일입니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고도의 지성적 시선으로 사유활동을 한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해놓은 철학적 사유활동의 결과들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해놓은 생각의 결과들을 배우는 이유는 단지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철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철학으로 아는 것은 마치 박물관에 가서 유물들 하나하나를 보고 감탄하는 것에 멈추는 일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성적 수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물들 하나하나를 보고 감탄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넘어서서 그 유물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던 인간의 동선, 문화적 흐름 등을 읽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죠. 철학적 지식도 칸트의 것이든 데카르트의 것이든 헤겔의 것이든 플라톤의 것이든 우리한테는 하나의 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진 철학적 지식들을 습득하는 일은 손가락을 보고자 함이 아니라 손가락의 지시를 따라 달을 보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만의 달을 가지는 일입니다. 달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플라톤이 자신의 철학적 이론을 남길 때 작동시켰던 그 사유의 차원, 그 사유의 높이이죠. 데카르트를 공부하는 목적은 그의 이론과 그의 지식이 아니라 데카르트가 그런 철학적 지식을 남길 때 사용했던 그 사유의 높이에 나도 도달해 보는 것입니다. 칸트를 공부하는 것은 칸트의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고 칸트의 정밀한 이론에 감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치밀하고 큰 스케일의 철학을 남길 때 칸트가 운용했던 그 사유의 높이에 내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고 올라 칸트나 플라톤이나 공자와 같은 높이에 서보는 일입니다.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서라 그런 제목의 책이 있었잖아요. 그 메시지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읽을게요. 칸트나 플라톤을 숭배하는 것은 철학자로 성장할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최소한 플라톤 옆에 비스듬하게라도 함께 서는 일을 꿈꿔야 합니다. 최대한 당당한 자세로, 언뜻 보면 건방져 보이기까지 한 자세로 말입니다. 철학은 시대라는 현실적 맥락 속에 살아있는 것. 시라는 이제 다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철학은 시대라는 현실적 맥락 속에 살아있는 것. 철학은 추상화된 고도의 관념들로 구성된 이론체계입니다. 그런데 그 고도의 관념체계는 사실상 그 당시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길어 올린 것입니다. 거의 모든 철학사에서 탈레스를 최초의 철학자로 듭니다. 앞서 말했듯이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는 주장으로 최초의 철학자가 되었죠. 하지만 정말로 만물의 근원이 물일까요? 사실 만물의 근원이 정말로 물인지 아닌지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탈레스가 이 주장을 한 바로 그 사건이 중요할 뿐입니다. 탈레스의 주장이 최초라면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판을 벌이려 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그리스인들은 과연 만물의 근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모두가 만물의 근원을 신이라고 말할 때 탈레스만 거기서 이탈해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탈레스가 고독하게 혼자서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주장할 때 그는 이 내용을 신의 계시나 기존의 믿음에서 찾은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일까요? 당연히 스스로 생각해낸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내었다는 이 점 때문에 탈레스는 최초의 철학자가 된 것입니다. 모두들 만물의 근원을 신이라고 믿을 때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철학은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탈레스가 최초의 철학자인 것은 인간 가운데 탈레스가 최초로 믿음에서 이탈하여 비교적 근본적이고도 높은 수준의 생각을 했다는 뜻이죠. 만물의 근원을 신이라고 믿던 시대에는 신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그 신들의 이야기가 매개자를 통해 인간에게 전달되었고 인간은 그것을 두려움 속에서 믿으며 그 속에서 계시를 발견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때 신들의 이야기는 신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탈레스가 신들의 계시나 믿음에서 이탈하여 생각을 했다는 것은
곧 신화의 중심적인 역할로부터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비로소 철학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탈레스를 최초의 철학자,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레스는 믿음의 세계에 갇혀있던 인간에게 생각의 세계로 이동하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신의 지배하에 있던 인간에게 인간 스스로의 세계를 열도록 부추긴 사람입니다. 신화의 세계에 갇혀있던 인간에게 철학이라는 광명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것도 최초로 말입니다. 역사의 책임성을 신에게 미루었던 인간들이 이제 스스로 역사의 책임자로 등장하도록 추동한 사람입니다. 탈레스가 살던 그리스의 인구가 증가하고 상업의 발달에 도시국가로 정치적 형태가 재편되면서 인간은 더 이상 신에 대한 믿음에 의존하기보다는 인간의 독립적인 사유 능력으로서 역사의 책임자로 등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역사의 주도권이 신의 명령에서 인간의 독립적인 활동성으로 옮겨오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탈레스는 이 시대적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사람이었죠. 탈레스가 최초의 철학자였다는 것은 그 시대의 방향을 최초로 알려준 깃발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뜻도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에게 익숙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격언은 베이컨의 주장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베이컨이 직접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격언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분명히 지식 그 자체가 힘이다 라고도 했고 인간의 지식과 힘은 일치한다 라고도 했습니다.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의 힘은 분명히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죠. 베이컨 역시 철학적인 시선으로 그 시대를 포착한 결과로 아는 것이 힘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이컨 이전의 시대, 즉 중세, 심지어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해도 인간의 힘은 모두 신의 은총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믿었습니다. 신으로부터 받은 은총이 큰 사람은 강한 힘을 가지고 살았고 신으로부터 받은 은총이 적은 사람은 낮은 지위에서 산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르네상스를 지나 과학이 점점 득세하는 근대로 접어들면서 바야흐로 인간의 힘은 더 이상 신의 은총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이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결정하는 시대로 들어선 것이죠. 베이컨은 이 시대의 핵심을 포착해서 이제 은총이 아니라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로 진입한다는 깃발을 먼저 든 것입니다. 신의 은총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인간의 인식이 지배하는 사회로 이동하는 사회의 패턴을 보고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는 철학을 먼저 정립한 것입니다.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철학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철학은 그 시대를 관념으로 포착해서 고도의 추상적인 이론으로 구조화한 것입니다. 특정한 내용의 철학이 생산되는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현실과 추상적인 이론이 하나의 맥락 아래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입될 때는 그 시대적 맥락은 사라지고 추상적인 이론으로만 들어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그 현상이 심하다 보니 시대적 맥락이 생략된 추상적인 이론 체계만 붙들고 그것을 바로 철학으로 생각해버리곤 합니다. 그리하여 앞서 말했듯이 어느 철학자의 이론을 공부하고 숙지한 사람은 그 철학자의 전도사가 되어버립니다. 공자를 공부한 사람은 공자 전도사가 되고 노자를 공부한 사람은 노자 전도사가 되며 칸트를 전공한 사람은 칸트 전도사가 되고 헤겔을 공부한 사람은 바로 헤겔 전도사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철학을 공부하는 일은 누군가의 전도사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탈레스나 베이컨의 예에서 보았듯이 철학자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정해진 것들과 결별하는 독립적인 자세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철학은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는 일이고 문명의 깃발이 되는 일이고 인간에게 새 빛을 끌어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앞선 것을 숙지하는 일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현실로서의 시대라는 터전에서 독립적인 사유를 발동시킴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선을 한 곳으로 고정해버리고 제한해버리는 확정적인 이론보다 변화무쌍하게 흐르는 시대의 구체성에 집중할 때 시선은 비로소 앞을 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앞선 철학자들은 모두 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철학적 높이에 도달한다는 것은 가장 높은 차원에서 시대를 관념으로 포착하는 일이지 그 시대를 관념으로 포착해낸 결과들을 숙지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고도의 지성을 발휘하는 단계로 올라서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 철학의 과정이지 이미 훈련된 결과들을 금과 옥조처럼 품어 안는 것이 철학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 배우는 것, 그들의 철학 사상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이미 철학의 한 레벨에 올라섰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같은 높은 사유의 경지에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읽고 사유를 하고 자신의 길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찾아내고 행하라 하는 말씀이 이 최진석 교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요구사항, 메시지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철학은 현실 세계를 스스로 읽을 줄 아는 힘이라는 소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철학을 수입하는 나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나 사유의 결과들을 수입해서 살았던 습관을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가 사유의 생산자가 되어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사유의 결과를 배우는 단계를 넘어서서 사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결과들을 숙지하는 것으로만 자기 삶을 채우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대신해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종속적인 삶입니다. 종속적인 삶을 살아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가 바로 중진국 정도일 것입니다. 이미 중진국 수준까지 도달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 스스로 시대의식을 형성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유의 수용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시선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진정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이 1925년 1월 동아일보에 발표한 난객의 신년 만필이라는 글에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해 문제를 위하여 석가도 나고 공자도 나고 예수도 나고 마르크스도 나고 크로포트킨도 났다. 시대와 경우가 같지 않으므로 그들의 감정의 충동도 같지 않아 그 이해의 표준의 대소광협은 있을망정 이해는 이해이다. 그의 제자들도 본사의 정의를 잘 이해하여 자가의 리를 구하므로 중국의 석가가 인도와 다르며 일본의 공자가 중국과는 다르며 마르크스도 카우츠키의 마르크스와 레닌의 마르크스와 중국이나 일본의 마르크스가 다릅니다.
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 이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주의와 도덕은 없다. 아,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곡하려 한다. 아, 이런 말씀을 신채호 선생님께서 1925년에 남기셨군요. 반성하게 되는 그런 글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신채호 선생은 우리의 식민성을 비주체성 혹은 비독립성과 직접 연관시켰습니다. 외부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면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서 생산될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유하지 않고 사유의 결과들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 사유의 전도사로 살면 그것이 바로 노예적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 철학적 단계로 사유를 상승시키면 노예적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선진국, 후진국을 이야기하고 국가 발전과 연결시키니까 이게 정말 철학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람은 특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철학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철학적인 사유의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세계의 어떤 것도 현실이 아닌 것은 없다는 사실, 그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철학이라는 관념으로 포착한 그 차원의 사유도 현실을 포착한 것이지 관념 자체의 구조가 아니란 뜻입니다. 따라서 철학을 한다면서 추상적인 이론에만 빠져 있는 것을 철학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철학적이라는 것이죠. 철학을 한다는 것은 높은 수준에서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대상들이 모두 지금 이 시대이고 현실이니까 우리가 철학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높은 차원에서 현실로서의 지금 이 세계를 읽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유를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세계를 사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철학하는 일이란 남이 이미 읽어낸 세계의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읽을 줄 아는 힘을 갖는 일이라는 것,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